오늘 밤까지만 알아주면 좋겠다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입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으니까. 거실 한가운데 오래된 소파와 낮은 테이블 사이에 우리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들 준호, 딸 지민, 그리고 준호 옆에 얌전히 앉아 있는 며느리 서연. 얌전한 건 자세뿐이었다. 말의 흐름과 공기의 방향은 전부 그 아이 쪽으로 쏠려 있었다. 여기는 내가 30 초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아현동의 오래된 아파트다. 남편이랑 결혼하고 전세로 전전하다가 겨우 마련했던 내 삶의 중심. 좁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라 마음에 들었고 나는 이 집에 맞게 살림살이를 하나씩 채워 넣었다. 김치냉장고, 장롱, 장식장, 밥상, 애들 책상까지. 벽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찍었던 운동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남편 영수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 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가운데쯤에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실에서 나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구석에 밀려 있었다. 어머님, 요즘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잘 못하시잖아요. 서연이 조심스러운 척 그러나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요 앞에 있는 지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창구 업무도 많이 없어진다 그러고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인가 뭔가 그런 거 없으면 아예 거래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런 소리 들은 것 같긴 하더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었다. 엄마 혼자서 그런 거 다 하시기 힘들지. 카드도 여러 개고 통장도 여기저기 나눠져 있고 그냥 한번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요, 어머님. 서연이 살짝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친절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드러움이 나를 안심시키기보다는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도장하고 통장들이랑 주민등록증 그런 거 한 번에 모아놓고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엑셀로 쫙 정리해놓고 자동이체 같은 것도 관리해드릴게요. 어머님이 일일이 은행 다니실 필요 없게요. 내 앞에 놓인 다과 접시에는 식어버린 약과 2개와 귤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나는 귤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껍질을 벗기지도 못하고 내려놓았다. 귤 껍질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손끝에 오래 남았다.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준호가 덧붙였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이상한 전화도 많잖아. 엄마, 지난번에도 이상한 문자인가 뭐 받았다고 했잖아. 나는 그때 카카오톡으로 온 수상한 링크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눌러보지도 않고 삭제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와서 나를 설득하는 소재가 될 줄은 몰랐다. 게다가 이번에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엄마 힘들다고 자주 그러셨잖아. 이런 서류들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조금은 동생이랑 형수한테 맡겨도 되지 않아?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 그 말이 제일 싫었다. 요즘은, 남들은. 그 말 뒤에 숨어서 자기 책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어머님이 마음이 편하셔야죠. 서연은 끝까지 어머님을 붙였다. 그래서 아현동 집이고 시골집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 번에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머님이 결정권자시지만 나중을 위해서도 형님도 그렇고 지민 씨도 그렇고 다 같이 정리가 돼 있으면 좋잖아요. 시골집. 그 말에 내 눈빛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강원도 정선 근처에 있는 작은 단층집. 영수와 내가 피땀 흘려 장만한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들이치고 겨울엔 장막 타는 냄새가 가득했던 그 집. 처음엔 그 집을 얻기 위해 몇 년을 허리띠를 졸라맸다. 비 오는 날에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줄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도시의 소음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곳이었다.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엑셀표나 자동이체 행과 열로 정리될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의 말 속에서는 그 집은 관리해야 할 자산쯤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팔
꽤 나올 텐데. 준호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나는 고개를 획 돌렸다. 누가 팔아? 누가 팔기로 했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졌다. 세 사람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게 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며 물러나기 일쑤였다. 어머님, 팔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연이 황급히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자는 거죠. 유지비도 들고 세금도 나가니까요. 어머님이 힘드시면 언젠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미리 이야기만 해두자는 거고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이미 오고 갔을 대화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다. 누가 유지비 얘기를 꺼냈고 누가 세금 얘기를 했는지 누가 팔자고 처음 말했는지. 나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얼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김이 다 빠진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속으로만 다시 한번 말했다. 오늘 밤까지만 내가 제대로 알아보면 되겠지. 아이들이 돌아갈 준비를 할 즈음에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다. 겨울 해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거실 창 밖으로 보이는 마포대로에는 퇴근하는 차들의 불빛이 줄지어 있었다. 아파트 복도에는 각 집에서 새어나오는 저녁 반찬 냄새가 섞여 있었다. 고등어를 굽는 냄새, 된장찌개 냄새, 김치 볶는 냄새. 준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엄마, 그럼 도장이랑 통장들 다음에 한번 가져다 놓으셔. 우리가 깔끔하게 다 정리해 볼게. 안 좋은 건 버리고 자동이체도 정리하고. 알았지? 나는 신발장 위에 올려놓은 집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그래, 일단 내가 한번 보고. 뭘 보긴 뭘 봐, 엄마. 지민이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형네 믿지? 형수 진짜 꼼꼼해. 회사에서도 회계 좀 맞는다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 준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편하게. 그 말만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도 없었다. 내 인생을 편하게만 살았으면 이 집도 시골집도 없었을 것이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멈춘 뒤에도 나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돌아와 전등을 켜도 거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가구, 같은 소파, 같은 TV인데 그 안에서 나의 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가 서류들을 모아 한쪽에 쌓았다. 그 과정에서 한 장이 슬그머니 눈에 들어왔다. 정선집의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다. 서연이 이거는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 하며 대충 넘겼던 그 서류였다. 거기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있었고 내 도장도 찍혀 있었다. 그런데 도장이 찍힌 방향이 이상했다. 나는 평생 도장을 조금 비스듬히 찍는 버릇이 있었다. 너무 곧게 찍으려면 일부러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런데 거기 찍힌 도장은 교과서에 나온 예시처럼 반듯했다. 내 가슴 어딘가가 싸하게 식었다. 나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따로 접어 서랍 맨 안쪽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기 전에 나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다. 방 안은 아직 어둡고 창밖으로는 서너 대의 청소차 소리만 들렸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전기주전자를 올리고 믹스커피 한 봉지를 컵에 쏟아 넣었다. 달달한 냄새가 퍼지면서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다. 아침밥은 대충 먹었다. 김치랑 계란프라이 하나.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나는 안방 장롱 위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내가 요즘 잘 올려다보지 않던 오래된 종이 상자 하나가 있었다. 영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있었던 상자였다. 의자를 끌어다 놓고 위로 올라가 상자를 내려왔다. 먼지가 푹푹 일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통장, 보험증서, 각종 계약서, 영수증들이 아무렇게나 들어있었다. 나는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예전에 다녔던 은행들의 통장들이 나왔다. 이미 이름도 바뀐 은행들도 있었다. 보험사에서 온 안내문들, 카드사 우편들, 다세대 주택 투자를 권유하는 이상한 전단지도 끼어 있었다. 그러다가 유독 깔끔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흰색 봉투 겉면에 영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퇴 후 정리.
순애만 볼 것. 내 이름이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목 안쪽이 찡해졌다. 나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와 천천히 봉인을 뜯었다. 안에는 A4 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첫 장은 영수가 손으로 쓴 편지였다. 순애에게 로 시작하는 글. 그는 내가 잊고 싶어 했던 것까지도 꼼꼼하게 기억해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집을 마련했는지, 정선집을 어떻게 사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집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써내려가고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고 순애 네가 혼자 남게 되면 애들 말만 듣지 말고 꼭 이 종이부터 다시 읽어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편지 뒤에는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공정증서 사본이 붙어 있었다. 몇 년 전 영수가 나를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간 서초동의 공정사무실. 그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투덜거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날만큼 고마운 날도 없었다. 공정증서에는 아현동 아파트와 정선집에 대한 그의 의사가 적혀 있었다. 아현동 집은 내 거주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정선집은 공동소유지만 처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 그 외에도 통장 관리, 노후자금 사용 방식에 대한 간단한 지심들도 있었다. 나는 서류를 똑바로 펴놓고 그 위에 어제 본 등기부 등본 사본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하나씩 비교했다. 날짜, 도장, 내용. 영수가 살아있을 게 만들었던 서류에는 분명히 우리 둘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고 그 옆에 각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새로 된 사본에는 어떤 부분에서 내 이름이 빠져 있거나 내 도장이 추가로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도장의 모양이 어제 느꼈던 그 위화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건 내가 안 찍은 건데? 나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혼잣말이지만 입 밖으로 내야 하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몇 가지 장면이 엉켜 떠올랐다. 서연이 서류를 들고 와 어머님 여기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라고 웃으며 말하던 모습. 은행 가야 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등기부 등본이 새로 뽑혀 나온 사실. 몇 번이나 무슨 서류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별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서예요. 든 대답. 나는 문득 혼자서 이걸 다 파고들기엔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정면으로 부딪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겁나는 것보다도 피곤한 게 먼저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내렸다.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둔 사람들 중 경자 이모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나보다 4살 많은 언니 같은 사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2딸을 키웠고 지금은 둘 다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고 있다. 뭐든 똑부러지게 처리하는 성격이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웬만한 행정일을 물어보는 살아있는 지침서 같았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순애야, 웬일이야 아침부터. 경자 이모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 혹시 오늘 시간 좀 있어? 급한 건 아닌데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 뭐, 나야 맨날 집에 있지. 지금 올래? 밥은 먹었냐? 나는 오케이 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파일에 넣어 경자 이모 집으로 향했다. 같은 단지 아니라 길은 익숙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생각보다 더 굳어 있었다. 경자 이모 집에 들어서자 나는 거실 탁자에 파일을 내려놓았다. 커피 향이 코를 간질렀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흐르고 있었지만 이모는 리모컨을 들어 똑소리 나게 껐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몇 년 전 영수와 공증사무실에 갔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아현동 집과 정선집에 대한 약속, 그때 만든 서류들, 그리고 어제 아이들이 와서 도장과 통장을 달라고 했던 얘기. 등기부 등본에서 발견한 이상한 도장. 내 안에서 커지기만 하던 불안과 분노와 혼란. 경자 이모는 아무 말 없이 내 말을 다 들었다. 중간중간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고 묻는 것 외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서류들을 집어들고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경을 코끝까지 내려쓴 채 손가락으로 줄을 쫓으며 천천히 눈을 움직였다. 공정증서 사본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새 등기부 등본 사본을 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완전히 별개네. 그녀가 말했다. 남편이랑 같이 가서 만든 공중이랑 나중에 누가 또 손댄 거랑 모르는 척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이모는 부엌종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떠왔고 그걸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내 작은 애 알지? 요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애. 그 애한테 한번 보여주자. 법 조항까지는 몰라도 절차가 정상이면 정상이라고 할 거고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할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딩으로 향했다. 3층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자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섞여 들었다. 안쪽에서 누군가 나와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게 바로 경자 이모의 둘째 딸 수진이었다. 수진은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하고 차를 한 잔씩 내주었다. 그리고 내가 꺼내놓은 서류들을 차분히 살펴보았다. 공정증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며칠 전 아이들이 가져온 다른 서류들까지. 이 공증은요, 사실상 유언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등기 변경은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 써 있는 고인의 의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보면 수지는 새 등기부등본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명의 비율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처분권 관련 문구도 조금 다르게 들어갔어요. 이게 언제 됐냐면 작년에 한 번, 그리고 재작년에 한 번. 이때 이모, 혹시 법원이나 등기소, 법무사 사무실 다녀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간 적은 없고 우리 아들네가 은행 간다고 따라간 적은 있는데 그런 서류를 본 기억은 없어. 도장 찍으라고 종이 가져온 적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는데. 여기 도장도 수지는 돋보기를 꺼내들었다. 같은 도장인데 이건 누가 찍은 건지 아주 애매하네. 어르신이 직접 찍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서류에서 내용 설명 없이 도장만 받았다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어르신이 찍은 게 아니라면 그건 더 큰 문제고요. 나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깍지 켜 쥐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는 게 눈에 보였다. 지금 당장 소송이다. 고소다 할 필요는 없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근데 이거는 최소한 한번 정식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에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도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와주니까 거기 가서 변호사랑 먼저 상담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내가 느끼던 이상한 감각은 단순한 노바심이 아니었다는 것. 어쩌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이 남겨둔 종이들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붙잡고 있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나는 마포구청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앞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처럼 서류 봉투를 안고 온 사람들, 계약서 복사본을 든 젊은 남자, 양육비 문제로 온 듯한 젊은 여자까지 다양한 사연이 섞여 기다림의 공기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들었다. 내 번호가 불리고 작은 상담실로 들어가자 중년의 변호사가 웃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다. 나는 인사를 돌려주고 들고 온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남편분께서 상당히 꼼꼼하셨네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공증까지 받아두셨고 내용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기 변경이 이뤄진 것도 확인되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어르신은 이 변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대충 말은 했어요.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계좌 정리하는 거다. 세금 줄이려고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해했는지는 그 애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솔직히 제대로 들은 기억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런 큰 재산 변경을 할 때는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해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도장만 받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장을 직접 찍은 기억이 없는 서류도 있다고 하셨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가족들과 공식적인 자리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각 구마다 가정상담센터나 가족센터에서 가족 갈등 조정 같은 것도 해요.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놓고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 보여요. 여기서 제가 쓸 수 있는 의견서 비슷한 것도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내 사정에 맞는 기관 리스트를 적어줬다. 마포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그는 내 나이, 재산 규모, 가족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가족센터를 통한 조정이 가장 좋을 거라고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종이에 적힌 기관 이름들을 한 번씩 더 읽어봤다. 낯선 이름들이지만 이제는 그 낯설미 두렵게 느껴지진 않았다. 오히려 그 낯선 곳들이 나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다음 주 가족센터의 상담실에서 나는 다시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센터의 상담사, 법률자문 변호사, 그리고 내가 부탁해 함께 와준 경자 이모까지. 나를 둘러싼 어른들이 이렇게나 든든하게 느껴진 적은 오랜만이었다. 조금 뒤 문이 열리고 준호와 치민, 그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셋 다 평소보다 정장에 가까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다. 상담사가 먼저 조용히 분위기를 풀었다. 오늘은 어머님께서 재산과 관련하여 조금 불안한 점이 있다고 하셔서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면 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준호와 지민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도 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법률자문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공정증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 사본을 올려놓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영수가 남긴 의사, 법적으로 유효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 변경된 내용들, 변호사는 감정 없이 오로지 사실만을 나열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배우자인 어머님께서 이 아파트와 정선 주택에 대해서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새로운 등기에서는요. 그가 포인터로 가리킨 부분에는 준호의 이름만 굵게 늘어난 지분으로 올라와 있었다. 내 이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옆에 작은 괄호 안에 들어가 설명처럼 보이기도 했다. 명의를 자녀 쪽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께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셨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한번 숨을 들이쉬고 솔직히 말했다. 이렇게 바뀐 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때 무슨 서류인지 묻자 엄마 편하게 해주는 거다라고만 했지 이렇게 지분이 바뀐다고 내 권리가 줄어든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이런 글자를 나는 처음 봤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글자도 삼키지 않으려고 애썼다. 준호가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우리가 설명했잖아. 기억 안 나? 한 번도 이런 표를 보여준 적은 없어. 나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종이에 사인하라고 도장 찍으라고 가져온 건 있어도 이렇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말해준 적은 없었다.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한 적도 없었고 상담사가 손을 들며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개입했다. 좋습니다. 지금 서로 기억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류를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느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눈을 잠시 감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요, 진짜로 처음에는 시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은행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고 제가 회사에서 회계 쪽 일을 하니까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도장 찍는 것도 귀찮아 하시니까 솔직히 대신 찍은 적도 있어요. 그게 이렇게 큰 일인 줄은 정말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무거운 신문에 잠겼다.
누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할지 애매한 공기. 상담사가 그 공기를 부드럽게 깨트렸다. 지금 사과하신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과만으로 해결되기는 힘든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님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실 거고, 관계적인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듣기 쉬운 말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이미 변경된 등기사항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원래대로 돌리거나 다시 합의서를 작성할 것. 둘째, 앞으로 이 아파트와 정선집의 처분과 관련된 사실상의 최종 결정은 문서로 어른인 나의 동의를 받아서만 진행할 것. 셋째, 통장과 도장 관리 역시 내 손을 떠나지 않도록 하되 도움이 필요하면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해두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어머님의 알 권리입니다. 변호사가 강조했다. 어머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지 못한 채로 진행한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천천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준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엄마, 진짜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라는 억울함이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아는 마음도 있었다. 나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 난 숫자랑 서류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그냥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서연이 다 챙기는 게 편했고 또 고마웠어. 엄마한테도 솔직히 귀찮은 얘기 자꾸 꺼내기 싫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내 핑계였던 것 같아. 내 편한 대로만 생각한 거지. 엄마 입장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지민도 눈가가 붉어진 채로 덧붙였다. 나도 언니 말만 믿고 요즘은 다 그러면서 산다고 생각한 것 같아.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았고 내가 더 캐묻는 게 오히려 엄마를 힘들게 할까 봐 피했어. 근데 사실은 내가 힘든 얘기를 듣기 싫었던 것뿐이었던 것 같아. 나는 둘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생각들은 알겠다. 사실 나도 편한 길을 선택했어. 그냥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그 순간은 조용하잖아. 싸움도 안 나고. 근데 그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나도 어디까지가 내 몫인지 헷갈려 버렸어. 그래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 싶다. 힘들어도 두렵더라도 나를 빼놓고 웃으면서 엄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는 건 앞으로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 방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향후 등기 정정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상담사는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게 도왔다. 어떤 순간에는 눈물이 나기도 했고 어떤 순간에는 허탈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대화의 끝에서 나는 제안했다. 이제 통장이랑 도장은 내 방 서랍에 둘 거야. 그래도 도와줄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줘. 대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먼저 가져가겠다고 하지 말고. 그게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도 작게 네 라고 말했다. 그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진심과 얼마나 많은 미안함이 섞여 있는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걸 전부 확인하려고 덤벼들 생각은 없었다. 사람 마음은 어느 정도는 세월에게 맡겨야 하는 종류의 것이기도 하니까. 그날 이후 즉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등기 정정 절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구청과 등기소를 몇 번이나 오가야 했다. 그래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변호사의 안내를 받았고 경자 이모도 몇 번 같이 가주었다. 가끔은 준호와 지민도 시간을 내서 같이 동행했다.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를 받고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예전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가 어떻고 요즘 드라마가 어떻고 손주들은 무슨 장난을 치는지. 서류 일들이 하나씩 마무리되어 갈수록 내 안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다.
이제는 어느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고 어떤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지 나도 알고 있었다. 누가 내 대신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해하고 있었다.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 준호가 혼자 찾아왔다.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엄마, 이거 정선집 지분공사 견적인데 그네 봉투에서 견적서를 꺼내며 말했다. 알아보니까 그냥 대충 떼우면 얼마고 아예 갈면 얼마고 그렇더라고. 나 혼자 결정하기 싫어서 엄마랑 같이 보려고 가져왔어.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잔뜩 적힌 숫자들을 한 줄씩 읽었다. 나도 한숨을 쉬었다. 비싸긴 비쌌다. 그러나 지붕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망가진다는 건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 이 정도면 같이 반씩 내자. 나도 그 집에서 아직 겨울만 되면 멍하니 앉아서 눈 구경하고 싶거든. 내 말에 준호가 웃었다.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안심된다. 정선집에 다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그 집으로 갔다. 손주들은 서울에서만 자라서인지 처음에는 흙질을 걷는 것도 어색해하다가 이제는 마당에 떨어진 솔방울을 주워 던지고 개울가에 내려가 물수제비를 뜨고 뛰어놀았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엄마, 여기 참 공기가 다르다. 지민이 마당에 나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예전에는 그냥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네. 너희 어렸을 때도 여기서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여기 오자마자 심심해만 외치다가 돌아갈 때는 울고불고 난리였어. 그때의 기억들이 흩어져 있던 조각처럼 하나 둘씩 떠올랐다. 영수가 트럭에 짐을 싣고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과자를 먹으며 졸던 모습. 밤에 전깃줄에 앉은 탐새떼를 세며 노래 부르던 소리. 겨울에 장작을 떼며 둘이서 언젠가 여기서 늙어 죽자라고 농담하던 날들. 그날 밤 정선집 안방 이불 속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오래돼서 색이 바랜 합판 천장에는 예전에 내가 붙여둔 발광별 스티커 하나가 아직도 달라붙어 있었다. 그 작은 형광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기 쉽게 팔지 말자. 나중에 정말 다 같이 마음이 준비됐을 때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그 전까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두자.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예전보다 바쁘게 지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인 체조 교실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배우기 광자에도 등록했다. 늙어서 뭘 배우냐고 생각하던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막상 가보니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카톡 보내기를 배우면서 카르르 웃고 있었다. 나도 그 웃음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였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할머니 하나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나이 들면 그냥 다 맡기고 편하게 있으래. 엄마는 요즘 세상 따라가기 힘들다고.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하는 건가? 가끔 헷갈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다. 공중 이야기, 낯선 등기부등본 이야기, 가족센터에서의 날. 내 입에서 그 얘기가 술술 나오는 걸 내가 먼저 놀랐다. 예전 같으면 집안망 시인이라며 감추고 있었을 것이다. 나도 한때는 그냥 맡기자, 싸움 나봤자 좋을 게 뭐 있냐고 생각했어. 근데 결국 싸움 안 나게 하려고 참는 사람이 제일 많이 상처받더라고. 그래서 한 번쯤은 싸움이 나더라도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때 도와주는 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더. 변호사니, 센터니, 이름만 들어도 어려웠던 곳들이 막상 가보니까 다 사람 사는 데더라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다. 그래도 용기가 있어야 하지. 나는 웃었다. 용기라기보다도 더 이상 내가 내 이야기에서 빠져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남들이 내 인생을 정리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제일 먼저 책상 밑으로 치워버리는 느낌이 싫었거든. 집에 돌아와 나는 안방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아직도 영수의 편지와 공정증서 사본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한번 꺼내 펼쳐보고 다시 천천히 접어넣었다. 더 이상 그 종이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내 목소리와 함께 있어주는 동반자 같았다.
어느 저녁 TV 뉴스를 보다가 고령자 재산관리 분쟁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야기였다. 누군가는 이미 집을 뺏기다시피 했고 누군가는 어렵게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 화면을 보면서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 길에서 살짝 비켜섰다는 걸. 아주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그 한 걸음이 방향을 바꿔 왔다는 걸. 그날 밤 거실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겠다. 누구의 설명을 듣는 청중으로만 남지 않겠다. 내가 할 말은 내가 한다. 늦게 깨달았지만 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늘 하던 대로 쌀을 씻고 밥을 안 쳤다. 김치를 꺼내고 멸치볶음을 조금 덜어 접시에 올렸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괜찮다, 순애야. 이제는 너도 알 건 다 알고 산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내 귀에는 들렸다.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순간 오래된 도시가스 냄새와 함께 작은 만족감이 입안에 퍼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편하게 사세요라는 말 뒤에 숨어있지 않기로 했다. 편하게 사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쩌면 나처럼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괜찮다. 우리에게도 아직은 오늘 밤까지가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그 다음 주까지 다시 시작할 시간이 남아있다.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해보는 거다. 내 이야기를 내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투명인이 아니다. 나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도.